같습니다. 네. 배 소장은요? 저는 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추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가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순서대로 얘기해 보죠. 네. 김남국 탈당 이 파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떤 논란이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뭐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분명하게 해소가 되거나 네. 아니면 그 논란이 더 꼬이는 상태로 가거나 지금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사태는 더 꼬여가는 것 같아요. 뭔가 풀어지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다른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리스크가 MZ세대에게는 엄청난 또 관심사거든요. 40대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총체적으로 또 총력 공세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서 당분간은 이 이슈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도 이제 뭐 착수 단계 정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네. 장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뭐 투자했어? 이게 적절해? 그러다가 회의 시간에 투자를 해? 이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거 다른 돈 아니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돈 세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대선 자금 세탁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만 했을까? 다른 의원들은 안 했을까? 이런 데까지 좀 확대될 것 같아가지고요.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한 다음 주에 계속 언론 취재가 계속되면은 이 이슈가 계속 매일매일 커져죠. 새로운 메뉴가 나와가지고 커질 것 같아요.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 모두 전수조사 자진 고백하자 이렇게 일단 결의했잖아요. 네. 그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전수조사하자고. 민주당 의원들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미적거리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아예 우리는 안 해 너희들끼리 해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의힘도 미적거릴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정무위에서 합의한 거 보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가 벌어진 지 좀 한 2주 됐는데 양당이 말만 해요. 지금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양당이 둘 다 계속 미적거리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말만 하고. 네. 행동으로 안 옮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효성이 있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서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금융정보 뭐 동의서 내면 되는데. 근데 저는 전수조사 동의서를 내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 이제 그제서야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야 됩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든 간에. 근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규명하는 건 규명한 대로 하는 것이고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죠. 재산 등록에 대해서 뭐 외국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과 또 뭐 독일하고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그렇습니다. 얘기도 여야가 일단 합의까지 맞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입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국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이걸 하되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저는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안 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또는 자식이 하더라도 이해 충돌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직계 가족들은 다 포함해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물론이죠. 가상자산이 이해 충돌이 됐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파기돼야 되잖아요. 그 근본적인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가 보면 항상 늘 하는 게 예상이 돼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렇게 뭐 말만 하면은 뭐 전수조사 이렇게 아니라 제대로 입법화를 하면 됩니다. 지금 뭐 전수조사 제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건 또 어떤 얘기냐면 뭐 그동안 뭐 지난 몇 년 동안의 거래 내역까지 다 공개하라 뭐 이렇게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 기간 동안 다 팔아치워버리고 난 없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겠지만 뭐 최소한 작년하고 올해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해야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되지. 안 그러면은요. 뭐 이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감추려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 가질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할 때 새로 입법하고 새로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그 몇 년 동안 것까지를 다 공개한다 없어요. 그 헌법이 위배된다 이러면서 앞으로 공개하자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아니 근데 적어도 이게 의심스러운 게 2021년, 22년이잖아요. 그러면 2개년도에 한해서는 공개를 해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앞으로 공개할게요라고 하면은 누가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관장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부터 먼저 할게요. 이러면은 국민의힘은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도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거리 내용도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직계가족까지 부모님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치는 그렇게 겁니다.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답답하다니까요. 해야죠. 그 민주당 일각에서 몇몇 의원 전 의원 등이 김남국 편들기에 나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할 필요조차 없고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인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정확하게 어떤 불법 혐의가 있는지는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지 예. 아직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건 이럴 겁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 정황이 포착됐고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자체도 벌써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게 뭐 말장난으로 드린 거예요. 정치인은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물론이죠. 무슨 어떤 법제화에 대해서 참여를 했다. 아예 일절 가지 말아야죠. 우리가 오해한 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가지 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이면 국회의원 하지 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국회의원 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동정하거나 호위무사가 되지 말아요. 그건 지지층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또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한다고 지도자로 우리가 더 키워주고 그래야 맞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저 3명 꼭 비판하고 싶어요. 예.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는 차원에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김남국은 정의롭다. 김남국 뭐 지키겠다. 김남국 당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은요. 지난주 일요일 날 의총을 끝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가장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는 박찬대 최고위원이에요. 지도부잖아요. 이분은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다가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말을 인용을 해서 김남국 의원을 옹호했어요. 프로테고 막시마라고 적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악마들로부터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주문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잘못한 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쪽 사람들을 다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선한 사람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회의원들 뭐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도의 뭐 도덕적인 거 요구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냥 양심, 도덕 이런 거는 좀 갖춰달라라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김남국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평가와 이 코인과 관련된 김남국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겠죠.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뭐 막무가내로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는 것도 뭐 자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무조건 하고 옹이하는 것도 이것도 후한 묻히고 지록위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민주당은 뭐 과도한 도덕주의 뭐 이런 내용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도덕과는 지금 거리가 먼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뭐 민주당 하면 우린 도덕적이야라는 그런 일종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발언이더라고요. 자, 그다음 주제가 후쿠시마 시찰단 부분인데요. 이 박부연 국무조정실 1차장의 시찰단 파견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포함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번 전문가 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내 원전 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구성된 이 인사들이 전부 공공기관이죠. 정부 소속 연구기관 네. 그 전문가라는 점,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빠졌다는 점, 또는 시료 채취 이런 건 안 한다고 하는 점 등등이 구설에 오르고 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정찬 소장? 우선은 저는 우리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그 강우병 사태도 결과적으로 우리 기준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진영 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 일단은 팩트를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 검증입니다. 그런데 정관용 앵커께서도 그렇고 2008년의 사태 다 기억하실 테니까 우리 이 장선철 소장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때 그 과학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과학이 오롯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냐면 그건 아닐 겁니다. 예. 우리가 여전히 미국이 60년대에 달에 간 게 맞아? 그거 어디 네바다 사막에서 동영상 촬영한 거 아니냐? 음모론. 수많은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과학적 검증과 국민들의 심리적 수용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데이터 조사를 그렇죠. 해보면. 예.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이런 활동이 저는 틀렸다는 말씀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대로 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학적 검증은 과학적 검증대로 저는 2차례든 3차례든 필요하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여야를 막론한 민간까지 포함한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의견들을 달라. 그렇죠. 그리고 이 의견의 결과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예.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AEA가 이렇게 결과를 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웨이드 앨리슨 명예교수는 물을 마셔도 된대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저는 제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시찰단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검정단이 더 맞을 수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팩트가 나왔을 때 이거 왜 수용 못해? 수용 못하는 국민 맞아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용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시찰단장도 자신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어가 그렇게 들려요.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이잖아요. 가서 무엇을 하고 오겠다라는 용어가 확인, 체크, 점검이에요. 조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시찰이라는 게 원래 구경하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전력에서 그냥 내놓는 자료, 보여주는 시설 이런 것들을 보고 자료랑 시설이 그냥 맞는가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과연 국민적인 의구심을 제대로 해소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본인들이 제대로 확인을 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리부터 너희들 가봤자 뭐 제대로 해보겠어 이렇게 뭐 비판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좀 국민적 의구심을 제대로 풀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점검, 확인, 조사까지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G7 정상회의에서 철저하게 안전 등등을 점검하는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활동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제적 기준을 G7 정상들은 IAEA의 객관적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국제적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입장을 천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G7이 그렇게 선명한 이상 또 IAEA가 최종 보고서를 낸 이상 우리만 또 거기에 문제제기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황과는 별개로 한일 양국이 따로 만나서 마치 일본이 큰 선심 쓰듯이 한국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와서 우리 뭐 시찰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IAEA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든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깊이 들어가긴커녕 IAEA가 하는 것보다 더 멀리서 잠깐 보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일단은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후쿠시마 시료 직접 채취? 이건 과도한 요구야. 이거 우리 그런 요구 할 수가 없어. 먼저 우리가 그냥 이거 조사하면 안 돼라고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IAEA가 그 시료를 채취했고 이미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국 정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미 시료를 갖고 있는 셈이다. 라는 설명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그것이 과연 일관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료 채취할 때도 뭐 몇 월 며칠에 한 번 하고 또 뭐 한 달 있다가 여러 한 번 차례 하고 하죠. 그래서 여러 차례 해가지고 평균값을 내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IAEA가 시찰했을 때 만약에 그 도쿄전력이나 일본 측에서 제일 좋은 것만. 네. 그래서요. 여기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 실을 표현도 네. 그 뭐 정말 특별히 한국은 한 번 더 검증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IAEA보다는 한 발 더 나가는 걸 우리가 얻어왔어야 되는데 한 발 더가 아니라 한 몇 발짝 멀리서라고 하는 정도라면 우리가 그냥 일부러 일본 측에 그냥 양해해 주는 모양새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면 과학적 검증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그러니까요. 해소하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IAEA 같은 경우에 또 자꾸 우리가 음모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IAEA에 참여하는 G7 국가의 또 심리적 상태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 국민이나 미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이 다르죠. 쿠릴 해류가 예, 와서 예. 당장 제주도나 이런 데 연안에 미치는 것이 더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빠르고 방사능에 맞아요. 이런 감기라 그러죠. 이런 반감기 또 우리는 훨씬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뭐 무작정 이것을 이 음모론에만 의존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을 세우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예. 기준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수산물은 일단 우리가 1년이든 좀 유예해보자. 그리고 더 이 기간 중에 팩트에 따른 우리 국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 예.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표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또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검증 또 하겠다라는 자세를 예. 취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니 국제사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는 어떡하겠느냐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미 물 건너간 게요. 이 오염수 1리터 마시겠다는 분을 국민의힘이 초청하는 순간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본다라는 차원이라면 괜찮지만 그 사람만 초청해서 얘기를 그러니까요. 듣고 다른 전문가들은 초청을 안 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오해가 말씀을 아니죠 드리고 이건.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분들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2년 전에도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기준에 맞다, 규격에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조태용 현재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예. 농수산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성명서 국회에서 발표했고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일본 초용사를 초치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가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다는 발언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라면서 비판했어요. 이번 자료조사를 많이 해오셨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입장이 달라졌다면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고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고 저희가 제대로 보고받고 조사해보니까 안전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해요. 무조건 그냥 과거에 자기 그런 말 안 한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권 교체.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 대통령이 일본하고 풀자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바뀐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광우병 우려가 됐을 때 일종의 국민 안심을 위해서 시도했던 게 뭐 티본 스테이크 미국산 이 LA 갈비를 이제 구워서 먹으면 안전하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심적 불안이라는 게 물 한 번 마셔보고 고기 한 번 구워 먹는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저는 지나치게 불안을 조장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팩트 그대로 과학적 검증을 하되 그것을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거에 대한 그러니까요.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저 된다는 20초만 말씀이죠. 말씀드릴게요. 민주당도 답을 해야 돼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답변했단 말이에요. 아예 기준 규격에 맞으니까 이거 저희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당 의원들 거의 비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하면 안 된대요. 자기네들 입장은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정치인들 어떻게 국민들이 믿습니까? 네. 어쨌든 이번 시찰단은 뭐 처음에는 2박 3일 얘기 나오더니 5박 길어졌죠. 6일로 늘어났는데
이게 별게 없다라고 하는 비판 때문에 기간을 늘려준 거 아닌가? 근데 출발 오늘 한 거랑 26일 날 귀국하는 날짜는 뺀 거고 그러니까요. 20일과 25일 나흘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한 확인 절차라면 예.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알겠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1시 39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이후 동작대교부터 사고가 있는 동호대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4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고요. 더 가서는 암사대교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3시와 4시 사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8km 구간 정체 시작됐고요. 좀 더 지나서는 기흥과 양재에서 반포 사이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진부 2터널 출구에서 난 사고 때문에 뒤로 3터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둔내터널 안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수도권에선 여주에서 여주 휴게소, 덕평 부근에서 양재터널 쪽으로 각각 9km 구간씩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서는 마성터널과 광교터널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정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주 정치 이슈들 가운데 이제 5.18 그다음에 뭐 G7 정상회의 이런 것도 더 논의해야 되는데 G7 후쿠시마 얘기 나온 김에 G7 정상회의 참여 얘기로 가죠. 배정찬 소장. 네. 최근 몇 주 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그 순방 효과가 오히려 역 마이너스로 나오더니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네. 다른가 봐요. 이제 그런 이유는 있겠죠. 저는 이제 뭐 외교가 이유다는데 왜 코로 이제 지지율을 분석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조사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일단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가 뭐 물론 개선 파장도 있지만은 그래도 막 미국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일본과 자주 만난다는 이게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지층들 중심은 또 하나는 이제 외교가 아니라 저는 왜 코로 분석을 듣는 이유는 코는 뭐겠습니까? 코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반사적 이익을 얻어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발생한 악재 현상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중도 쪽도 정파가 없는 것이 중도고 무당이니까 그들 지지층들을 좀 가져가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좋죠. 그래야 국정 안정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가치와 비전을 갖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라는 거 힘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지지율 낮으면 못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묘한 생각이 들어요. 뭐요? 2주 전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거든요. 제기했죠. 보수 언론에서 또 예, 가짜 여론조사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아니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은 좀 묘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실수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여론조사가 좀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김건희 여사도 언론에서 사라졌잖아요. 한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그런 점도 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여론조사 기관은 뭐 무언의 압박을 해서 조사가 올라갈 수도 왜냐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정부기관이거든요. 거기서 뭐 그런 엉터리 조사를 놔두지 않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 흥미로운 구조 하나가 지금 방금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2주 전에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다는 건 여론조사 이야기가 대통령실이나 또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 그만큼 여론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좀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우리 뭐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분란을 안 일으킨다든지 뭔가 좀 더 국정에 집중한다든지 예. 약간의 그런 의식된 노력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약간 좀 실수가 부각된 부분은 없었고 민주당의 김남국 사태가 코인 사건이 크게 부각이 돼서 반사적인, 네, 예. 반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이 시간에 그 한미일 공조 그리고 한미일의 뭐 군사 동맹화 뭐 이런 얘기 좀 자주 예. 나누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차원 맥락에서 아까 제가 이제 국제뉴스 정리하면서
서울신문의 송 기자와 이제 좀 정리한 내용들인데 이번에 G7 말고 초청받은 나라가 여러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호주, 인도,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쭉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나라 이렇게 일본이 부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반러시아 전선 예. 또 중국 견제 전선 등등의 힘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 인도나 브라질이나 베트남은 반러시아 반중 쪽에 절대 동조를 안 해줘요. 네. 맞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일본 정상이 G7에 초청하니까 초청에는 응해요. 응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서 자기들이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동의하진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일본 환경장관이 대체로 G7 주 환경장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라고 했더니 바로 옆자리에 독일 환경장관이 환영 안 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도 G7에 초청받아서 갔어요. 잘했어요. 네네. 그러면 한미일 공조도 한 축에 하고 그러나 오염수 관련해서는 할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반중 반러 등에서는 또 우리 목소리 내 것도 내고 전 예.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국민 여론을 보면은 국민 여론이 왜 그렇게 반응할까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실리가 제일 중요하고 실속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초청된 국가들 중에서 인도나 브라질 많은 나라들이 초대가 됐습니다. 근데 인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자회의를 이끌고 있고 베트남하고 호주하고 우리나라만 이제 다자회의를 이끌고 있지 않은데 초대를 받았는데 그건 이제 일본이 이제 초대를 해서 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라도 우리하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셔틀 외교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딱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모성이라는 걸 예. 버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규모의 교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이익을 거기서 차리고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도 하고 한일 관계도 하면서 그게 외교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에 미국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오는 걸 찬성한 게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글로벌 노스가 이제 북반구에 주로 이제 이 G7처럼 선도 국가들이 주로 이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이면 글로벌 사우스는 100개 국가가 넘습니다. 저개발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국가보다 잘 나가는 것보다 상위 10%보다 하위 90%가 많아요. 우리도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나 러시아는 굉장히 이들 나라에 신경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나라들에 신경 써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일본도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미국, 일본에 집중적으로 몰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 말이 그 말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대통령께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곧 있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뭐 현실적으로 무기 지원해달라라고 그러겠죠. 요구를 하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6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죠. 뭐 대통령 특사로 왔었는데 그때도 원론적으로 얘기를 잘 하셨어요. 무고한 인명, 여성과 아동의 끔찍한 피해를 불러오는 예. 무력 사용 및 인도적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승조 선생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참 관계에 있어서의 휴민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의중을 물밑으로 그렇게 전달할 사람이 뭐 주중 대사가 됐든 잘 포진하고 있는지 이거 참 중요할 겁니다.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마치 일각에서는 악인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지금 유럽에서도 영향력을 뭐 천연가스가 됐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네. 경유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휴민트 인간관계는 인적인 네트워크는 상당히 그렇죠. 우리가 끈적하게 연결은 돼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거죠. 좀 다채로운 외교 예. 역량 그럼요.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5.18 관련해서 뭐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 이 얘기인 거죠. 네, 근데 아쉬워요. 대통령께서도 지난 뭐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이거 약속하셨던 부분이었고 예. 국민의힘도 수차례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미적미적돼요. 대통령은 언급을 안 하셨고 뭐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우리가 국회에서 얘기해볼 거 얘기해볼게요 이러고 대통령실의 반응이 문제죠. 반응 문제였죠. 이거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할 때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여권이 지금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하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 딱 이번에 결정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별로 안 좋아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니까 좀 꺼리셨지 않았나? 이런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개헌 얘기를 꺼내다 보면 뭐 네. 여러 가지 그 개헌과 관련된 내용적인 논란이 심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왕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왔으니 국회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죠. 정 합의가 안 되면 합의된 5.18 정신 삽입만이라도 그렇죠. 합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원포인트냐 원포인트가 아니냐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는 대선 후보로 있을 때부터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게 저는 5.18 정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연을 크게 확대할 때 호남이나 40대 화이트 칼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슈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 로드맵은 뭐냐. 원포인트냐 투포인트냐 쓰리포인트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이 로드맵을 가져갈 거냐. 일단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어떤 형태로 문구를 넣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정신을 더 국민들이 새겨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붙이겠지만 이것도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아무리 늦어도 국회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 시점까지는 우리가 1달러 지켰다. 그 이야기만 나와도 이게 쑥 들어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항상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한다고 했으면 언제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데요? 그거를 OW1H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적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결국은 그 보수층 일각의 우려 목소리. 아니 근데 그거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 뭐 김재원 전 최고위원 5.18 전문 수록 불가능해요 안 해요 뭐 저도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징계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러진 않겠죠. 그럼 내년 왜 그러냐고요? 총선 글쎄요 그거는 잘 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쪽 당 출신인데도 몰라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뭐요? 저는 알 뺏기고 것 싶지 같습니다. 않아서. 총선 전에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총선 전에 하는 경우에 상당히 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주도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이 민주당 이슈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죠. 누가 그것도 이슈를 이해가 안 던졌어도 되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든 유리하건 덥석 받아버리면 끝나요. 이슈가 아니, 사라지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이야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또 한번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 발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5.18 기념사를 할 때도 약간 그런 성격의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이 내년 총선 때까지는 또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입장을 설명을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야 배종찬 되는 거죠. 소장식의 해석은 설명할 수 없는 입장이죠. 아니 그래도 설명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정책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도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게 과연 주도권 싸움으로만 치부해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5.18 헌법 전문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우리 가곡 한 곡 들을까요? 송길자 시 임금수 곡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릅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